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대선에 도전하기 전 윤석열이 조선중앙의 사주를 만났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후 보수 언론은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주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 면접까지 본 셈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25년 마지막 프로젝트 윤석열 언론 공범을 통해 역적을 국가 지도자로 만든 언론의 행적을 돌아봅니다. 이 작업이 언론개혁의 씨앗이 퍼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25년 연말 에피소드는 뉴스어디의 박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디의 박채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기 부산이신 걸로 아는데. 아, 맞습니다. 네, 그 부모님 계속 부산에, 네. 식구들 계속 부산에. 네, 부산에 계세요. 네. SRT와 KTX가 통합하면 부산으로 가기가 좀 더 쉬워질까요? 근데 역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수서역에서 타지 않으시니까 네. 상관없다. 네, 서울역에서는 타다 보니까 편성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편할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서울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그 수서역이 있기 전까지 부산 가는 KTX를 타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마을 버스를 타는 일보다 쉬운 일. 좌석이 늘 있고. 예약을 안 하고 그냥 후두둑 들어가면 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요즘 뭐 명절 아닐 때도 무조건 예약해야 하죠. 저도 대구로 갈 때 늘 타니까. 백 자주 가세요? 박진 기자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집에 김장해가지고 어머. 아이고 무서운 집이네. 부모님이 너의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엊그젠가 예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자리가 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지역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약간의 편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 지역 그 좌석 종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좌석 종류 중에 대피 도우미석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게 근데 뭐예요? 그게 일반석이 있고 또 클릭하면은 뭐 장애인석, 네. 뭐 대피 도우미석 이런 게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승무원을 도와줘야 되는 좌석. 네.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 앞자리 네. 네, 거기는 항상 좀 남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자리 이렇게 됐죠. 꿀팁입니다. 이제 좀 덜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이 논평 논설 같은 코너에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재미없는 말투로 내란이 뿌리 뽑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대상은 아마도 당장 우두머리하고 주요 부역자들이 단죄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 정도인데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 반란군의 정치적인 배경이 된 검찰이 있을 거고 공무원들도 덜어 있을 거고 네. 내란군의 수족이 된 군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겁니다. 요즘 저희가 밀고 있는 건 12월 3일 전후로 일부 내란에 협조했을 것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하는 법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빠져있는 가장 적극적인 협조자는 반란군이 애초에 권력을 갖게 해준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세력이 권력을 가져가고 유지하는데 언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정리할 줄 알았어요. 박채린 기자 말고 다른 누군가가.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없다. 그래서 박채린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이번 기획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사회 곳곳에서 내란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스스로를 약간 성역이라고 했던 사법부도 성역 청산의 대상에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언론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뭐 이미 기사를 많이 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권력 감시자의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치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권력 감시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네.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네. 그 2025년 4월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한 달 만에 그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이 발견이 돼요. 뭐 이제 블랙펄,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투자 회사. 네. 거기에 이제 수익이 나면 40%를 줘라. 뭐 이런 녹취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4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그 녹취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재수사팀이 그거를 발견해내니까 네.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이런 칼럼을 내더라고요. 막 그가 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의 그 6월 19일 사설을 보면 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 녹음 4년 수사 뭐 했나? 라고 하면서 4년간 벌였던 수사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했고요. 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검찰을 되게 비판하는 사설을 내요. 이제 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좀 탄핵 전 네. 혹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막 올라왔을 때쯤의 보도를 생각하면 그 4년 6개월 동안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시점에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발 주장을 받아 써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김건희가 손해를 봤다. 4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런 윤석열 측의 해명을 받아 쓴 곳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거든요. 조선중앙이 그렇게 말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가 완성돼야 되는 게 내란 이전에 네. 우리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민간이 몰랐느냐. BP 패밀리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느냐. 이종호 씨와 멋쟁 해병 단톡방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느냐고요. 전 국민이 알았죠. 예. 조선일보의 수법 중에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오늘의 신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다. 여러분은 어제까지의 기억이 지워져 있다. 아, 난 네.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맨인 블랙 수법. 예. 앞을 보시고 착하게 사세요. 예. 착하게 사세요. 야, 그걸 요즘 들어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네. 약간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얼굴을 확 갈아 끼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저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말씀하셨듯이 약간 간헐적으로 뭐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전수 분석해서 그러니까요. 기록한 곳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곳에서도 내란 청산 대상에 언론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뉴스 어디라도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20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 12월까지 해서 총 8편짜리 네. 언론 공범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몇 달 동안 여기에 매달려 있으셨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뒤주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연말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엄청 많아서 1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고요. 다 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더 게임 어워드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해결의 실마리 데일라이트 맥주 혐오 뷰틴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궁의 깊은 층이 코앞이군. 하지만 식량도 없고 지쳤어. 조금 쉬었다 가야지. 잠깐, 너 더 가려고? 위험해. 난 방금 만드레이크 튀김을 해먹어서 기운이 넘치거든. 식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 그럼 난 이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배치한 강력한 그리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디 한번 이것도 조리해보시지. 만화 던전밥 기반의 보드게임 몬스터를 먹자. 탐험, 전투, 요리, 견제. 당신만의 전략으로 미궁에서 생존하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닥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나이가 들면 네. 쓰지 않을 예쁜 것을 종종 사곤 합니다. 저도 종종 아직 그러는데요? 벌써 그러는데요? 저도 20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향인 것으로? 점점 더해지고 그럴까요? 단가가 비싸져요. 그것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 예, 따라서 단가 걱정 없이 일단 예쁜 걸 살 수 있는 기회 만두게임즈 세일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만두게임즈의 최대 이벤트입니다. 4개의 세트가 있고요. 4종의 게임 총 17개의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길게 세일하지 않겠습니다. 네, 세트 종류 소개해드릴게요. 블랙스토리 7종을 모아서 구성한 오싹한 이야기 세트가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갱 오브 다이스, 킹덤 오브 다이스의 짜릿한 주사위 세트. 말 그대로 주사위 세트네요. 네.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와 카르디아로 구성된 2인 전용 게임 세트 있습니다. 이거 수요층이 확실할 것 같네요. 그리고 타코 쿠션 고트 치즈 피자, 컵더 크랩 등 인기 많은 단품 게임까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좀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용이 좀 더 잘 팔리는 편이긴 합니다. 룰이 단순하고 몸을 좀 써야 되고 야외 활동이 또 줄어들고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이잖아요. 또 가족들을 만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만나는 분위기가 아니긴 하지만 네. 송년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가족 얘기를 왜 했냐면 왜요? 제가 스웨덴에서 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된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예비 애인의 부모님,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날 보드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은 그런 문화인가 봐요. 벽난로 앞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이게 북유럽 여행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그 유튜버들이 찍은 사진에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지? 네. 보드 게임 한다. 보드 게임 하러 갔다. 네. 그게 무슨 연도별 노래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다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나오는. 그래서 좀 세대 통합 게임 이런 거를 노렸나 봐요. 재미없어 보이는데 네. 그걸로 MT 갔을 때 술 게임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짜릿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소개드린 게임 세트 중에서도 한번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핸드폰만 끼고 앉아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지 말고 인간과 인간이 호흡하는 보드 게임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에반게리온 같은 소개인가요? 하나가 되자 보드게임으로. 폰만 끼고 있다고 공각기동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보드게임 재밌는 줄을 알자. 네. 액세스몰과 만두게임즈가 큐레이션을 엄선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흔하게 오는 행사가 아니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그렇습니다. 꼬마 친구들과 같이 사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예,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알고 숫자 몇을 대응시킬 수 있는지 정도만 알고 룰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게도 집안에서 고스톱을 칠 때 끼지 않습니다. 이게 도움이 돼요. 좋은 핑계죠. 예. 근데 이제 집에 꼬마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드게임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죠. 예. 그러니까 내 덕질을 자식들에게 쉽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돈이나 많이 듭니까? 그럼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행성이 아닌 놀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류 중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행성을 붙이고 싶다. 그럼 대박 칠 수 있고요. 네. 이제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매니아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다이스 게임은 6가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제 책상에서 그거 본 적 없어요. 제 책상에 쓰레기 너무 많으니까. 그 엄청 화려한 다각형, 다각면체. 20가지 있는 주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면체 주사위. 네. 그걸로 좀 더 게임을 하드코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별 주사위를 쓰시면요. 아무튼 본체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세일 행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두게임즈의 경우에는 자주 안 하고 짧습니다. 액세스몰에 들어와서 확인하십시오. 그나마 좋은 점을 박박 긁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의 작동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고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검찰도 언론도 저렇게 움직였다라고 저는 종종 해석해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예, 뭐냐면 당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대선 주자를 만들자고. 검찰 출신 대선 주자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윤석열 이전에도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국민들이, 여론이 그 대선 주자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줘야 가능합니다. 지지율이 나와야 이 쇼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윤석열에게 대선 주자 지지율, 대선 주자급 지지율이 생기려면 가장 필요한 존재는 그래서 언론입니다. 저희가 헬마우스 시간에도 많이 봤잖아요. 네. 지시를 내린다는 것을, 지령을. 그 얘기부터 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망론을 최초로 띄웠다라고 밝혀놓으셨습니다. 김광일 칼럼, 이분이 최초였습니까? 네, 언론사 이름을 걸고 있는 그런 매체들 중에서는 최초였어요. 그러네요. 2020년 전이네요. 코로나도 전이에요. 이때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지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 빨라라. 김광일 씨 지금도 저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2019년 9월 2일의 칼럼, 김영 칼럼이네요. 네, 지금도 조선일보 유튜브에도 나오세요. 네. 그때 그러던 이제 그 당시의 보수 언론의 습관대로 조국 대표, 현재 조국 대표를 열심히 비난해놓고 조국 대망론 하지 말고 윤석열 대망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칼럼이었나 봐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얹어놓은 최초의 견해였나 봐요, 언론에. 네, 맞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김광일의 입이라는 그런 칼럼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유튜브로도 있더라고요. 네. 저 영상 잠깐 봤는데 제목이 김광일의 입이잖아요. 네. 6분짜리 영상인데 이분이 그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맞아요. 늘 중절모 쓰시잖아요. 6분 내내 그 알 같은 새까만 배경에 혼자 핌 조명 받는 상태로 6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김광일의 입이니까 진짜 이분의 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면이 그 텍스트랑 그분밖에 그 토르소밖에 없어요. 계속 나의 시선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입이구나. 핀포인트를 맞은 입이 좀 신뢰감 있는 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이 처음 언급된 칼럼의 제목이 네. 조국 대망론 대신 윤석열 대망론이거든요. 근데 이러기가 참 힘든 게, 아니 뭐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도 그 정치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의 해석은 아주 뭐 그냥 저 백일화의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포지션에 있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그 앞에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검찰개혁론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형사법의 권위자였고, 이미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윤석열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해 생공무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기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면. 늙엄. 그런데 이름을 띄웠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2020년에 국정감사에서 방상훈 만났냐고 윤석열 총장더러 박주민 의원이 물어보는 것. 네. 그게 무슨 의미라고 보신 겁니까? 방상훈, 조선일보의 사실상 오너잖아요. 조선미디어그룹에. 그게 그 윤석열이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띄워진 어떤 흐름을 보면요. 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가 김광일의 입도 보고 있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2018년 만났는데요. 네.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이제 윤석열 대망론이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망론을 띄운 매체가 여기 김광일의 입이 송출된 TV조선, 뭐 조선일보 여기였고 그리고 중앙일보였던 거죠. 오, 그러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림은 김광일 기자는 이제 본인의 의도로 쓰신 게 아니고 위에서 떨어진 어떤 오다를 김광일의 방으로부터 수행하신 것이 아닌가. 네. 기사에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너무 공교롭게도 1년 전에 보통 서울지검장이 사주를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사주를 만났고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중앙이었는데 딱 1년 뒤에 윤석열 대망론을 뜬금없이 내놓은 것도 딱 그 두 군데인 것이니까. 지금 조선중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일보 보면 이제 홍석현 회장 뭐 전 회장입니까 현 회장입니까? 그 사람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그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네.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키워드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하필 나오게 된 것은 기자 자체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부터 말씀하셨듯이 뭔가 다른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고는 있지만 기사화는 하지는 않았고 그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좀 기사에 쓰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언론이 보수 정권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정도였는데 네. 이게 지금 스토리의 시작부터 틀어져요. 언론이 보수 주자를 점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20년이었습니까? 21년에 헬마우스 코너에서 길게 했던 얘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주인공이 이 자리에 이제 모여있던 사람이 3사람인데 3사람 중에 백재권 씨였어요. 얼굴 관상가. 네, 동물관상. 예. 홍석현 회장이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 그 미디어 그룹 아니라 재벌 회장들이 그 점수린을 뭡니까 이제 김민아식으로 말하면 마법사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 관상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무슨 기운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런 데잖아요. 미터기를 이렇게 들고. 예. 그러니까 따라서 그 이제 인간 미터기이신 건데 그분이 인간 미터기하고 그 언론 사주가 함께 새로운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대선 주자 면접을 본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웃긴 건 그 면접 자리에서 노래방에 갔다는 건데 노래 실력도 보고. 네,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보면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원딜러나 서포터가 아니라 메인이다 언론이. 보수 언론이 대선 주자를 점 찍고 키워주고 밀어준다의 스토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광일 칼럼 보면은 약간 좀 논리 전개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그래요? 것 같아요. 왜요? 예. 이 김광일 칼럼이 총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와, 분석적이야. 뭐 짧어? 근데 앞에 네. 5문단이 모두 이제 조국 의혹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막 맞아요. 나열을 앞에도 한 봤더니 다음에. 조국 얘기 한참 해요. 네. 윤석열이 안 나와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온다며 조국 얘기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논리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뜬금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외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논리적 전개가 확 바뀌어요. 조국 얘기 한참 하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모펀드 박사다. 그때 조국 당시 그 민정수석이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게 무죄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고 막 조국도 앞장서서 이렇게 막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모펀드 박사다. 이 이렇게 내용이군요. 하면서 네. 이제 윤석열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을 기소하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에 대한 인신구속도 윤석열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맷집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윤석열은 한 방에 스타급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흐름을 하면서 네. 윤석열의 인생 철학과 그의 꿈은 어디까지일까? 아니, 전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 부상할 수도 있다. 근데 꿈과 인생 철학과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논리가 좀 레디컬한데 너무 급발진하시긴 하는데 왜 원래 흥분하신 어르신들의 그 논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조국 얘기 한참 하다 말고 네. 수사하는 실무 책임자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스타로 띄워놓는 것도 이상하고 끝에 가서 그의 인생 철학과 꿈은 어디까지일까 하면서 입덕을 하는 결과는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중간의 문장들을 보면 이후에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언론이 구사했던 모든 아젠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원형이 청와대와 여권이 때릴 테니까 맷집으로 스타가 됐고 맷집을 키워주면서 스타가 됐고 문 대통령이 압박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는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이미 누군가가 디자인해놨다는 뜻. 인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걸 따라갔잖아요. 저는 김광일 영상을 몇 번 본 사람인데 네. 그럴 재능은 없으세요. 입께서는. 그러니까 그 이분은 그냥 입의 역할을 그러니까 신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브레인은 방상훈이나 홍석현을 포함한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구나. 입의 김광일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보수 어딘가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인 것 같다. 얘 밀자, 얘 띄우자 라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보고 윤석열이 봤을 것 같거든요. 봤겠죠. 보고 어떤 대권에 대한 망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닐까.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있는데. 자 이제 너 데뷔했다라고 네. 뒀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점이고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흐름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김광일의 입만으로는 윤석열 대망론이 확 커지진 않았거든요. 그 입은 생각보다 유능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이거를 대망론을 또 어디서 받아가냐면 예. 독특하게 대구 경북 지역 언론들이 받아가요. 네. 매일 신문이랑 그다음에 제가 기사에 쓴 게 경북일보인데 네. 막 이제 김광일의 입에서 지역 언론으로 넘어가면 좀 더 나가요. 한 발 더 저 나가요. TK 언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 매일 저 신문에 저게 코너 이름이 대체 저게 뭐예요? 아무튼 윤석열 대망론. 야고부. 윤 총장이 정권을 제대로 단죄한다면 대권 주자로 민심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짜를 보면서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0년 1월 13일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주를 띄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같은 난세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안 필요한데 왜 이런 자 윤석열 대망론이 피어오르는 까닭도 여기에 없는 아무튼 그러니까 아직 주식으로 등록도 안 된 걸 그렇죠. 코스닥에 들어만 가면 대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로 상장 보이거든요. 전에, 네. 그러네요. TK 언론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이런 때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저 서울에 있는 보수 언론들이 알듯말듯하게 말할 때 TK의 메이저 언론들은 되게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매일신문하고 아까 뭐였죠?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그 다음이 경북일보. 경북일보는 사주팔자를 풀이했어요. 윤석열의 사주팔자를. 우리 학술 원장님은 다른 학술이 아니라 명리학 원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 김광일의 입에서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의 인생 변동수는 큰 파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무한하다는 진리를 헌법주의자 윤 총장이 실천한다면 헌법주의자? 그의 대망은 국민들이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 처음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반짝 스타로 밀어주는 언론인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때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지금 모두가 자기의 몫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대선 주자 놀이하고 있을 때냐 언론이. 근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바디였다니까요. 2019년에. 그렇죠. 야, 근데 이게 60만 전자가 될 거라면 빵원일 때 띄워줬다. 명리학자를 동원하여. 굉장한 장투네요. 그런데 이때면 대선이 3년 남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 하나 짚으셨는데, 네. 저 김광일의 입 칼럼이 나온 시기가 윤석열이 방상훈 홍석열을 만나고 1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러면 1년 전에 면접 보고 1년 뒤에 얘 합격. 그죠. 이라고 띄워준 거거든요. 근데 합격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냥 하이브의 연습생인 거예요. 그죠. 데뷔시킨 건 아니고 데뷔시키기 전에 이미 스타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시작한 정도예요. 1년이 걸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지난 1년 사이에 딴 사람도 면접 봤나 보다. 그런 생각 못했는데. 왜냐하면 보수는 이제 원래 있던 다선 의원들을 대선 후보로 밀지 않잖아요. 언젠가부터. 네. 예, 장사가 안 되니까 늘 지니까.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최초의 원시적으를 보여드렸지만 이 다음부터는 기사들이 막 양산되잖아요. 그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거리낌 없이 이제 윤석열 대망론을 언급을 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면 종편에서 시작돼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앙일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는 칼럼을 쓰거나 받았어요.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첫 스타트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받아서서 좀 더 띄우고 그거를 종편이나 이제 그 외에 중앙일보 이런 매체들이 이제
원래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미 하나의 있었던 여론의 한 일인 것처럼. 물줄기였던 것처럼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이거 정말 저 기사 대권 주자 선행 매매 같은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는 중앙에 김영 칼럼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획취재국장 당시 국장님의 윤석열 대망론의 조력자들. 우리 방송도 오늘 이런 제목을 지을까 하는데 비난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 정권에서 한 자리 꿰찼으니 권력에 기웃거리는 정치검사를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이념 색깔이 묽은 소탈한 원칙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무식하구나. 다만 수사는 독하게 하겠구나 하는 결기는 풍겼다. 야, 칭찬 일색이네요. 이 세부 특기 사항 뭐죠?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숨은 야망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할 소질이 없다는 그가 대권 후보 2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세계일보 이때 터졌군요. 사람 팔자 모른다는 말이 실감났다. 와,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을 발굴해내서 되게 신났어요. 근데 저는 이 칼럼 읽으면서 네. 이제 느낀 게 이 칼럼이 2020년 2월 7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칼럼 안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숨은 야망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 이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19년에 이미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우 프로젝트. 조선일보 안 보시네 이분은. 네. 대호 프로젝트. 네. 조선일보를 안 보셨다면 이런 칼럼을 그냥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이미 네. 6개월의 텀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몰랐다면 기자 자질이 없는 건데 2019년부터 윤석열과 그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조금씩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좀 이따 말씀드릴 대우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검찰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네. 그 이전에 뉴스타파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인터뷰했고 한겨레에서도 2019년에 김희태 칼럼, 그다음에 경향도 2019년 9월 박내용 칼럼에서 그 윤석열이 뭔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기사에서 쓰진 않고 칼럼에서 지나치듯 언급은 하거든요. 왜 그런 언급이 나왔냐면 윤석열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임원급에선 다들 소문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한겨레 김희태 칼럼을 보면은 네. 이제 이 기자가 윤석열을 만났다는 사주로부터 들었다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 이유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주가 말했다고 이 칼럼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칼럼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제가 최대한 선회하면 아무 신문도 안 보시는 분이 쓰신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중앙일보 사주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추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나 하고 그런 인상도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신문은 전혀 보지 않는 듯한 약간 아무도 안 믿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 어차피 우기는. 자기들만 보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전해지면은 효용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에게 페이버 해주는 기사들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었으면 이들의 이 정도로 칭찬해주고 싶은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시의원도 못했다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대호 프로젝트 하면 윤석열은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검찰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분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심지어 제가 기함했었던 거는 그 윤석열 헌재의 변호인단 중에 석동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있죠. 언제나 윤석열 40년 친구라고 얘기를 네. 많이 들었지만 중간에 이제 한번 버림을 받아서 대한애국당인가 그런 데서 출마하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이제 쏠쏠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챙겨줘가지고 민주평통 아마 의장 하셨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이제 저 변호인단 팀에 합류했을 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름 직함 나와 있는 거 보고 놀랐던 게 이 사람의 법무법인 대호인 거예요. 맞아요. 어이쿠.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티가 다 나는데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건 작정했다는 거다. 이악 물고 이 사람 대통령으로 밀겠다고. 그렇죠.
중앙일보가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이유는 지금 방송 20분 했는데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우리 신문을 보는 조중동 여긴 동아일보는 아직 언급이 안 됐지만 네. 독자들한테 이 뉴비에 대한 호감을 계속 축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추윤 갈등할 때 네. 갈등 이슈가 조선 중앙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보도가 거의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10건씩 나와요. 추윤 갈등을 언급한 보도가. 10건이요? 그때 한동안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통신사도 아닌데. 맞아요. 그 추윤 갈등이 1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네. 네. 그때 1년간의 윤석열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24%포인트가 뛰었어요. 1%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언론의 생리를 아니까 이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언론이 정의 내리는 고약한 습관으로 추윤 갈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언론 사주들을 보고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당연히 검사로서의 품위와 체면을 떨어뜨렸고 정치 검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 징계 받을 짓을 한 사람과 징계를 내린 사람의 갈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한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결국 실제로 윤석열이 되길 바라지도 않는 모든 다른 정치부 언론들이 다 따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추윤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추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네. 윤은 그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추미애의 네임밸류를 윤석열한테 이식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정치의 일반론 하나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고기사 빼곤 다 좋다. 윤석열 이름을 1년 동안 정치인도 아닌 사람 이름을 계속 개워냅니다. 그때 뭐 유튜브도 마이크로 언론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지율을 끌어올려 줍니다. 최초 김광일의 입을 통해 나왔던 아이디어가 1년 동안 이렇게 구현되죠.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6글자는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붙어서 계속 다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 있던 일이라 다 그러려니 하실 수 있는데 광고를 듣고 나서 오늘 제가 제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잠깐.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애벌레, 박하잎, 날개벌레, 바나나. 중요한 건 공간 지각력. 최단 경로를 파악한다. 신속 정확하게. 잠깐 반대쪽이야. 완성! 간식 드세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스피드 퍼즐 게임 예티 스냅. 실리콘 얼음판을 접어 예티가 원하는 대로 토큰을 쌓아주세요. 재미는 기본, 공간 지각력 발달은 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건기식의 문제는 내가 자꾸 먹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셔야 돼요. 네. 한 해의 마무리를 큐비엔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아듀 12월 프로모션 행사를 합니다. 전 상품 2개월분 40% 할인에 증정을 하나 더 드려요. 네. 놀라운 기능성과 놀라운 맛을 자랑하고요. 제품 소개드리자면은 덴마크산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준비되어 있고요. 국내 최초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을 하고 사용한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요즘 같은 계절
조절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써보고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관절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관절 건강엔 MSM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매일 챙겨 먹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실 건기식을 구매해 봅시다. 어차피 내년에도 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말 프로모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몰입니다. 이상한 패시브 보너스 스킬. 어른이 네. 정치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이죠? 그럼 무조건 대망론이라는 옵션이 하나 붙습니다. 칭호 충청 대망론. 네. 이렇게요? 이게 김종필로부터 시작된 네. 이상한 패시브 스킬. 왜 패시브 스킬이죠? 내가 잘한 게 없어도 붙여줘요. 그죠. 예. 패시브죠. 그래서 이제 자유선진당에 이제 뭐 당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칭호를 얻고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새누리당의 이완구 전 의원도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지난번에 대선쯤에 지금의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에 처음 데뷔할 때 대선 레이스를 잠깐 뛰다 포기하거든요. 그때도 돌아다닐 때 캠페인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충청 대망론 들고 다닙니다. 그렇구나. 그럼 충청은 지금의 청년 같은 거군요. 청년 정치인 같은 거군요. 맞아요. 네. 요새 데일리 아닌가? 네. 제가 혐오스러운 표현 쓰거든요. 점치인인가? 젊은 정치인 너무 좋다며?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면 충치인입니다. 더 나빠 보여요. 아무튼 김동연 충치인은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네. 윤석열에게도 충청대망론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그랬던 걸 찾아내신 거죠 지금? 네, 그 충청 대망론의 꼬리표를 붙여준 것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요. 아이고. 그 시점도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적인데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게 2021년 3월 4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사퇴하기 약 한 달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충청 대망론 기사를 써요. 대선 1년 전에. 네. 그리고 윤석열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반 뒤에는 이제 중앙일보가 충청 대망론을 띄우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너무 밝혀내고 싶긴 한데 그 두 기사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요? 그 충남에 있는 충남 논산에 있는 파평윤 씨의 고택을 찾아가요. 일단 고택 받고. 일단 파평윤 씨이긴 하고. 네. 고택 찍고. 네. 파평윤 씨 그런 종친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윤가는 절대 뭐 화내지 않는 성격이다. 근데 파평윤 씨 본관은 파주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네. 여튼. 네. 그래서 뭐 네. 예를 들면 되게 황당했던 건 중앙일보 기사인데 1100년 전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거기서 되게 그 청렴한 어떤 인물을 한 명 찾아내가지고 윤석열이랑 비교를 해요. 윤석열이 뭐 그런 DNA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족보가 나가고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정리해는. 와, 시조 윤신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개국 공신. 아니 신라 윤인 평정. 네. 지금 5세, 19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중에 분명히 생양아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빠져있고 되게 멋있는 분들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신라와 여진족이 민주당인 거죠, 그럼? 너무 웃겨. 사관원 그러니까 사원부 대사원, 현 검찰총장. 어머 세상. 사관원 대사관 형 감사원장. 와, 대박 누추해요. 를 10회 고사했어. 어머. 아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너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윤석열한테 유전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와, 아까 부친 윤기중 씨 한국경제학회장부 이것만 써요. 친일파 안 써? 여진족 평정. 아니, 구대조 종조부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로얄 블러드라는 얘기를 하고 네. 충청 대망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점쯤에 끌어올 수 있는 어르신들의 충청도표를 끌어오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네. 윤석열의 출생지가 네. 서울 성북구 삼선동이에요. 그죠. 그 충청도에서 나지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파평윤 씨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을 본관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집성촌이 충청도에 많대요. 아니 그러면은 파주 대망론. 그러니까 파주 대망론도 할 수 DMZ 있잖아요. 대망론. 게다가 그 당시에 삼선동은 지금의 도남동이니까 이것은 성신여대 대망론이죠.
다 붙일 수 있네. 다 붙일 수 있네. 충청도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대망론과 같이 붙었을 때 어감이 좋은 건 충청도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저 네. 김민아 총통의 네. 이야기를 귀담을 필요도 있는 게 왜냐하면 기자들은 똑똑하거든요. 그죠. 팩트 체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왜 박철인 기자 말고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냐고요. 그리고 굳이 따져보면 뭔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충청도에 고택이 있다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이런 소리를 한 곳이 언론사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주요 일간지들만 살펴봤을 때 이제 네. 제일 먼저 한 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고 네. 그 시기가 검찰총장 사퇴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것도 뭔가 약간 기획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로 봤던 거는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주간조선이 네. 기사를 쓴 건데 그 엄청 적극적으로 그 지역 감정을 부추겨요. 이번 윤석열은 다르다. 다르죠. 서울 사람이거든요. 다시 아무래도. 뜨는 사전 오기 충청 대망론. 자, 논산에 가서 뭔가 멋있는 옛날 집을 사진도 찍어 오시고 2021년 3월에 정부 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건설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선거가 없는 충청권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부권에 대고 우리가 남이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남인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아 맞아요. 남인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남이유? 남이 남이유. 네. 남인데 남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사를 보면 그의 선산이 논산에 있다 보니 그에게서 느끼는 연대감이나 동질감이 이제 충청 지역에서 상당하다. 아니 뒤에 막 산이 이렇게 병풍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뒤에? 이렇게 그렇죠. 메고 다녀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 의자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꺼내는 게 충청 홀대론이에요. 충청 홀대론. 어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충청권에는 수건 사업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충청이 지금 홀대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 충청 출신이 아닌데 충청 출신으로 가장한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든 뭐 끌어올려는 그런 절실함이 보이네요. 노력. 절실함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의지가 정확한 표현인 것 확실해요. 같아요. 와. 그죠. 네. 여기에서 이미 이제 조선일보가 단체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쵸.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허위 매물을 팔았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그냥 보수의 그 뭔가 굉장히 유망받는 후보로 내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해야 하는 후보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어떻게든 끌어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저 왜 네. 한국말밖에 못하시는 네. 그 유튜버 누구시지? 한국말밖에 못하시는 맨날 유튜버? 첫인사가 많은데.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하시는 분 네.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허위 매물이잖아요. 왜냐하면 핀란드 말을 나중에 배웠고 그리고 한국말은 너무 옛날 말만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분이 펠리칸 보고 사다새라고 부르는 거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저도. 제가 지금 왜 생각이 났냐면 진짜 펠리칸 처음 보고 사다새네요. 왜 생각이 났냐면 네. 그 윤석열의 사투리는 서울 사투리잖아요. 왕십리 마포의 성저십리 사투리라고 손희상 선생이 한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현 선생님이 떠오른 거라고요. 윤석열의 말을 들으면 윤석열은 그 어떤 것에서도 충청도가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허위 매물이에요. 허위 매물인 거 알고 판 거다. 그러니까요. 왜? 간절해서라고 지금 박정희 기자님이 밝혀내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무리 진짜 가깝게 봐도 아버지가 공주 출신이래요. 근데 이분도 계속 서울에 사셨을 거잖아요. 네. 어이가 없네. 그런 얘기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추윤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이제 0%였던 사람이 지지율 25%까지 됐다라고 밝히셨는데 그 과정은 일치합니까? 뭐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거의 겹치는 걸로 보여요. 추윤 갈등 보도와 윤석열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네, 거의 추윤 갈등 보도가 없었다면 저는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뭐 지지율만 봐도 거의 0%대에서 24, 25%까지 올라갔고 그 시기가 정확히 추윤 갈등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추윤 갈등 보도를 보면은 자, 또 살벌한 표 하나 나옵니다. 추윤 갈등 보도 건수. 보도 건수를 보시면 네.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둘이 합쳐 5,000건을 쏟아냈습니다. 네. 우와. 추윤일보예요, 둘 다. 맞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 기준 매일 10건의 보도를 이제 독자가 접하게 된 셈이니까 네. 조선중앙 독자였다면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저도 막 몇천 건의 기사를 보다 보면 윤석열이 진짜 피해자인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착시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대부분 타이틀만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요즘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인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헷갈릴 것 같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한 해 동안 680건의 추윤 갈등 보도를 지면에 했다는 건 지면만 펼치면 2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우와. 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제 MBC가 처음 보도를 했잖아요.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이런 데서는 여권이 윤석열 때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에 대한 어떤 보복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사단 겨냥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그 유권자들이 보다 보면은 윤석열이 진짜 피해자인가 보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뭔가 강하게 대응을 하면 저 사람 맷집이 좀 세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될 것 같고 믿지 않는구나. 지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용에 유이 사장 등의 이건 이제 유시민 작가를 말하는 거죠. 비위를 말하면 가족은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혼내려고 하면 정권의 탄압을 받는 투사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윤석열이 한 건 뭐가 있죠? 잘못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추윤 갈등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는 윤석열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거였잖아요. 네.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혼내면 혼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인 거다. 이런 해석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리고 진짜 이때 하는 거 보면 아까도 되게 사람들이 오그라들었지만 장난이 아닌 게 요걸 하나 가지고 오셨거든요. 2020년 7월 21일에 서초동 25시 조선일보 칼럼 법조 기자들이 쓰는 거. 예쁩니다.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 5kg 줄어. 그건 요즘인데. 저는 이 칼럼 보면서 좀 사소한 걸 수 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걷는다라고 했는데 많이 사드신 거잖아요. 김밥 아이스크림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4, 5kg가 빠졌을까? 사실 그렇게 먹으면 한 줄에 뭐 만약에 파인트다. 하루 종일 굶어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칼로리 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그 내용이 그렇죠. 마음 울적한 날에 김밥도 먹어보고 그냥 귀여운 아이스크림에 취해도 보고 보고를 가면 눈이 충혈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총장 몸무게가 4, 5kg 정도 빠졌다. 대부분 서울 서초동 자택에 가서 먹고 외부인은 만나지 않는다.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죠. 주말엔 온종일 산책을 한다. 윤 총장은 주변에 생각하면서 걷다가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걷는다고 했다고 한다. 내용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없는 내용을 일상을 주저리 쓰는 건 그 사람이 스타라고 보일 때죠. 네, 여기 윤석열 검찰총장 제 이름으로 바꿔도 그냥 똑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하면서 걷다가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먹고 외부인은 만나지 않고 저녁은 대부분 집에 가서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 법조 기자가 쓴 이 이제 현장 리포트를 다 읽어봤는데 맞는 말은 첫 줄밖에 없어요. 대검 간부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유일한 문장.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만취했겠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의미값이 없다 보니까 저널리즘으로서 공해에 가까운 무익한 콘텐츠인데 이런 걸 쉴 새 없이 쏟아낸 20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사실 사실이나 팩트는 없는데 그런 인상을 풍기잖아요. 윤석열은 추윤 갈등에서 어떤 피해자다. 뭐 지금 정권과 되게 홀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런 인상을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칼럼들이 피골이 이제 상접했다. 계속 나오죠. 보통 이렇게 갈등에 처해 있으면은 김밥이나 아이스크림으로 넘어가지 않고 막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김치찌개도 안 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초반에 배치를 기사에 해도 될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정보값이 이렇게 없는 약간의 함량 미달의 기사인데 내가 이렇게 각 잡고 비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기사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읽기 놀이 같아요. 네. 가장 노골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 조선일보 혹은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럼 이제 데스크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을 쉴드 쳐주는 기사를 내보낸다는 건 데스크급에서 회의 내용이 계속 그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 데스크에서는 몸무게 빠졌다고 얘기하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쫄쫄 굶는다고 해. 한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나갔더니 먹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걔 중에 제일 없어 보이는 메뉴를 골라서 써준 거다. 왜 김밥과 아이스크림인가 했더니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보겠는데 채널A 검찰 녹취록에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를 한다. 그러니까 채널A 검찰 녹취록이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인데 실제로 이 제목은 윤석열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조금 이제 앞에 리드를 좀 볼게요.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면 가족은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거였다. 이 보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히 놀랐다고 한다. 지난달 9일 MBC가 시사 프로 스트레이트를 통해 자신의 장모 의혹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최측근 의혹까지 보도당하자 긴장했다는 것이다. 최측근은 한동훈이죠. 자, 봅시다. 장모 잘못했어요. 네. 사기꾼이에요. 동업자를 그 죽음의 공포에 늘 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 네. 채널A에다가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모든 잘못이 명백합니다.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제를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윤석열을 때리고 싶어서야 라고.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까? 중앙일보 포함해서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검언유착 보도한 MBC 보도를 보고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네요. 뭐 이런 발언을 진중권 교수가 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쓰게 하는 보도가 대다수 언론들에서 나왔죠. 한국일보가 이제 일부 받아쓰기를 해놓은 이 스토리보드도 상당히 웃긴 게 머릿속에 들어가 본다고 생각하면 기자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소강에 빠졌던 윤석열 찍어내기가 다시 활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 이 문장이 기괴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었던 팬데믹, 우리에게도 국난으로 있었던 걸 극복했는데 이거 대신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윤석열 탄압이라고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야, 진중권 씨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이제 저희가 팬데믹 시절에 진중권 씨가 사실은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밝혀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채널A 사건이 났으면 채널A 자체가 이제 기자하고 검찰이 공모해서 뭔가 이제 재수사를 압박해서 여권의 어떤 비위를 캐내려고 한 거니까 이제 검찰 내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을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찰의 개시나 그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 윤석열이 그 감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뭐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절차 위반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윤석열이 뭔가 공격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같은 무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절차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사기 사건에도
양평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지구에 대해서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잘못을 한 거니까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감찰을 방해한 게 윤석열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윤석열을 혼내주려고 하는 여권만 계속 부각시키는 이때부터 그렇죠. 무기가 정해졌죠. 근데 이 무기를 자꾸 쓰려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대선 주자 밀어야지라고요. 또 기사를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당시에 감찰을 했던 감찰부장이 한동수 지금 현 변호사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 감찰부장이 되게 정치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함량 미달의 기사인 건데 감찰 과장을 지낸 김윤상 변호사라는 분의 페이스북을 인용을 하거든요. 네. 뭐 딱히 근거는 없는데 이 감찰부장이 정권의 끈앞풀이다. 감찰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검찰 업무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계속 나대면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시정 잡배질 하지 말라. 이런 그러니까 노골적인 혹은 사실 확인 아니고 정말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감찰에 반발하는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A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확실해 보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본 거에 따르면 맞아요.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을 여권의 끈앞풀로 보는 분위기가 되게 강했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선 중앙이 깃발을 들면 경향이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다. 한결에나. 네. 왜냐하면 그 시각은 기자들이 다들 공유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한동수가 저 검찰 기강 잡는 데에 투입된 거야. 여권의 그러니까 대통령 그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오해를 다 공유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해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지금까지 본 거고요. 근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게 행정법원 판결로 드러났죠. 네. 채널A 사건을 윤석열이 방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받은 것. 네, 징계를 처분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2달이잖아요, 2달. 2개월 징계. 그렇죠. 그래서 예. 물론 2심에서는 이제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윤석열의 징계가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2심에서는 그 윤석열이 방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1심의 판단을 보면은 윤석열이 심각한 중대한 비행위를 했다라고 명확하게 1심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치면 한결만 보고 윤석열 계십니다.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뭔가 끈앞풀이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네. 정말 필요한 감찰을 했다라는 것이 행정법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네. 그러면 언론들이 과거에 썼던 보도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가라고 보면 이번에도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 띄우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한 거죠. 이때부터 사과했었어야 돼요. 이때부터. 그죠. 저는 그런 게 늘 화가 났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윤석열이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낼 때도 징계 취소소송을 낼 때도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 원고의 의도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 내용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지는 모르겠고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으로 갔죠. 꼭 언급하지 않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윤석열의 소리를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여기서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이 잘못한 거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은 대선 주자로서 탄력받는 거야. 멀리 뛰어나갔어요.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 알고 보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낸 거고 그 시나리오는 굉장히 전부터 쓰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예, 잘못 알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네. 전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는 동안 윤석열은 1%에서 24%가 됐다고요. 저도 지지율을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얼마나 뛰었는지는 모르고 네. 그냥 확 뛰었네 정도로만 인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윤 갈등 시작한 1월부터 추윤 갈등이 끝난 12월까지의 지지율을 딱 수출해 보니까 1에서 24%인 거예요. 24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뉴스타파의 김용진 기자는 이 계엄의 90% 이상은 언론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현직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주장은 기자를 악마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기사를 보면 사실 윤석열이 1% 지지율이 나왔을 때 추윤 갈등에서 용어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잘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집중을 했더라면 사실 윤석열 띄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수정권의 기사를 보다 보면 90% 이상이 언론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네. 무리하다라고는 생각이 그쵸.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계엄을 저질렀으니까라는 결과론적인 그런 비판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까 면접 본 것 같은 정황도 저희가 다 봤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모두 다 알게 됐잖아요. 또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네. 그럼 면접을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을 건데 그럼에도 미뤄졌다는 거는 둘의 의견이 같았거나 혹은 그래도 맞아요. 괜찮다라고 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내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추미애 의원이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서 네. 했던 말, 국민의힘이 이 사람을 받아들였으니 정치 검사를 대선 주자로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몇 년 뒤에 추미애가 옳았다. 라는 해시태그가 좀 유행을 타죠.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는 추미애가 안 옳았다고 믿게 만든 누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언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미애가 옳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메신저다. 예. 이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아주 쉽게 비교하셨어요. 2020년 1월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고 2020년 11월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 주셨어요. 봤더니 20년 1월에는 이낙연 당시 총리가 24%, 윤석열이 1%, 같은 1%로는 유시민 작가. 그리고 11월이 되니까 윤석열이 1위, 이재명과 이낙연을 제치고가 있네요.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군요. 악마화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다 뒤틀어서 보도를 하셨잖아요. 아주 많은 기자들이 너도 나도 그러는 동안에 명태균이 작업친 오염된 여론조사가 언론에 끼어들고 이걸 무분별하게 믿고 나르는 일까지 기자들이 계속하죠. 그렇죠. 예. 그 처음에 김광일의 입에서 시작됐을 때는 네. 정말로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확신범 몇 사람이 윤석열을 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언론에 다 퍼진 뒤에는 그래? 이걸 추운 갈등이라고 써야 돼? 라고 생각한 악의 없는 기자. 예. 그냥 중력이 발생해 버렸으니까. 네. 네. 이걸 지금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걸 윤석열 배제 작전이라고 쓰네. 다른 데서는 그냥 옮겨 쓴 기자. 예. 그러니까 악의 없는 아이히만들이 들어차가지고 예. 유대인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화는 적당하지 않지만 그 기자들을 최소한 병원체로는 불러야 된다. 그 병원균을 옮겨 다니는 객체로는 불러야 된다. 쥐나 바퀴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첫 시간에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걸 2시간 하는 이유를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으로 왔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다다음 주에 2021년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텐데 그 권력은 비슷한 질량으로 어딘가를 계속 떠다닌다. 그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루시퍼가 손을 대면 루시퍼가 옮겨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그 개념들이 있어요. 네. 루시퍼가 누군가의 몸을 지배했다가 옮기면 빙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는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그들을 해체하기 직전인데 그 권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어디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상대하고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2026년부터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사법부가 될 텐데 언론도 더 못되게 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지난 윤석열의 4년 동안의 언론이 해온 일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번 연말에 정리할 겁니다. 박채린 기자를 다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